안녕하세요. 금융제도론 연구 12주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업을 3번 정도 더 하면 이제 학기가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14주째까지 수업을 하면 다 끝날 것 같고, 어, 그, 이제 학기가 다 끝나면 기말고사를 보려고 하고 있고요. 지난번과 비슷하게 볼 거예요. 중간고사 때랑 비슷하게. 이제 여러분 집에서 이제 각자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지난 중간고사와 동일하게 제가 문제를 올리면 여러분들이 풀어서 이제 제출하는 그 메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시험을 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는 보고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보고서는 이제 제가 너무 길지는 않게 하려고 해요. 한 5장 정도로 쓰시면 됩니다. 한글로 쓰셔도 되고 영어로 쓰셔도 돼요. 대신 중국어로 쓰시면 제가 알아보질 못하기 때문에 중국어는 안 되고, 중국어는 제가 못 읽으니까. 그래서 우리말로 한국말로 쓰거나 아니면은 영어로 작성해서 내시면 됩니다. A4 5장에 쓰시면 되고, 뭐 표지 이런 거는 만들지 않아도 돼요. 그냥 위에 제목 쓰고 이름 쓰고 바로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의 주제는 이제 당연히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 이제 금융과 관련된 내용이어야 되는데, 이제 주제는 자유롭게 정하되 중국과 관련된 내용이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모두 지금 중국 학생들이잖아요. 그래서 중국과 관련된 중국의 금융시장에 대한 내용이면 이제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주제를 선정해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배웠잖아요. 그 중에 뭐 아무거나 주제를 자유롭게 선정해서 중국의 현황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돼요. 중국의 금융시장은 이러이러하다, 뭐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뭐 여기저기서 읽고 이제 분석을 해서 그렇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A4 5장 정도니까 뭐 내용 분량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그거는 아마 기말고사 때쯤까지 제출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작성을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주제 찾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관련된 내용들을 찾아보고, 그리고 이제 작성하기 시작하면 아마 한 3, 4주 뒤쯤에 이제 완성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제출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간고사는 아마 한 6월 10 며칠쯤에 볼게요. 뭐 정확하게는 아직 제가 날짜를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날짜가 정해지는 대로 공지사항에 올리겠습니다. 대략 6월 10 며칠, 10, 뭐 6월 중순에 그렇게 시험을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은 13장 캐피탈 스트럭처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자본 구조. 일단 지난 시간에 자본 비용에 대해서 배웠어요. 코스트 오브 캐피탈에 대해서 배웠죠. 12장. 이렇게 12장과 13장은 사실 내용이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본 비용 과 자본 구조는 이제 내용이 이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자본 비용에 대한 이야기를 또 나중에 하게 될 겁니다. 자, 일단 레버리지 앤 캐피탈 스트럭처인데, 레버리지라는 게 뭐냐? 여러분, 레버리지라는 단어는 이제 익숙해져야 되는데, 기업이 부채를 사용하는 거를 레버리지라고 불러요. 기업은 부채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레버리지 효과가 점점 커지게 돼요. 그럼 이 레버리지 효과라는 게 뭐냐?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에게 돌려줄 때 더 크게 증폭시켜서 돌려준다 라는 게 레버리지 효과였어요. 이익이 발생하면 이익이 더 크게 그 주주에게 돌아가고, 반대로 손실이 발생하면 손실도 역시 더 크게 주주에게 돌아가는, 즉 주주의 입장에서는 투자 대비 손실 또는 이익이 증폭되는, 그래서 위험이 더 커지는 그런 현상이 레버리지 효과가 되겠습니다. 기업이 부채를 사용하게 되면 그 레버리지 효과가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버리지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쉽게 생각하자면 기업이 빚을 쓰는 거다, 부채를 쓰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캐피탈 스트럭처는, 기업이 자산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자금 조달을 부채 또는 자기 자본으로 한다 그랬는데, 그 부채와 자기 자본의 비중이 자본 구조, 캐피탈 스트럭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13장에서는 기업이 어떤 그 자본 구조를 갖는 게 기업한테 가장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배우겠습니다.
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래서 자본 구조라는 것은 기업의 자본 구조라는 것은 기업이 자산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제 자산을 구성하려면 기업이 무슨 장사를 하려면 뭐 여러 가지 자산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공장도 있고 기계도 있고 해야지 뭐 공장을 그 돌려서 뭐 제품을 생산하겠죠. 그런 자산들이 필요한데 그 자산을 살려면 돈이 필요해요. 그 자금이 필요한데 그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돈을 끌어오기 위해서 기업은 부채와 자기 자본을 이제 활용해서 그 자금을 조달할 수가 있는데 그 부채와 자기 자본의 비율을 자본 구조라고 부릅니다. 부채와 자기 자본이 뭐 5대5 반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8대2일 수도 있고 2대8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런 걸 자본 구조라고 불러요. 다음에 파이낸셜 레버리지라는 것은 그 자본 구조에서 그 빚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레버리지라고 부릅니다. 레버리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기업이 부채를 많이 사용하면 많이 사용할수록 주주에게 돌아가는 이익 또는 손실의 값이 더 증폭된다, 더 커진다. 그래서 레버리지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본 재구성. 자본 재구성이라는 게 뭐냐면 다른 모든 조건이 변동하지 않을 때 자본 구조의 변동은 기업의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여기서 말하는 다른 모든 조건이 변동하지 않을 때라는 말은 기업의 총 자산이 변동하지 않을 때라는 말이에요. 기업의 자산은 총 자산은 그대로고 자산이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재무 상태표 생각해 보면은 기업의 자산은 왼쪽에 쓰고 오른쪽에 부채와 자기 자본을 썼잖아요. 그래서 자산과 왼쪽에 있는 자산과 오른쪽에 있는 부채 더하기 자기 자본의 값은 항상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기 자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기업의 자산이라는 것은 부채 더하기 자기 자본이다 라는 겁니다. 영어로 쓰면 asset은 부채 더하기 자기 자본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자본 재구성이라는 것은 이 값은 그대로 놔두고 예를 들어서 자산이 100이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부채가 뭐 50, 자기 자본이 50,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자본 재구성이라는 건 뭐냐? 다른 모든 조건이 변동하지 않을 때 여기서 말하는 다른 모든 조건은 자산을 의미해요. 자산은 그대로 100으로 두고 대신에 부채를 80 더하기 자기 자본을 뭐 20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 여기에서 이렇게 100은 50, 50에서 80, 20으로 바꾸는 거. 이거를 자본 재구성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100을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뭐 30 더하기 70 이렇게도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왼쪽에 있는 자산 100 얘는 그대로 놔두고 오른쪽에 있는 80 더하기 20이냐 아니면 30 더하기 70이냐 이 오른쪽에 있는 부채와 자기 자본의 비중만 바꾸는 거를 자본 재구성이라고 부른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 재구성 기본적으로 기업의 자본 구조 부채와 자기 자본의 비중을 변경시키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기업의 총 자산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왼쪽에 있는 자산 이 100은 그대로 놔두면서 기업이 자본 구조 오른쪽에 있는 이 비중 부채와 자기 자본의 비중 5대5로 할지 8대2로 할지 3대7로 할지 이것만 바꾸는 거. 왼쪽은 100 그대로 놔두고 이거를 자본 재구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채를 발행하여 발행 대금으로 주식의 일부를 재매입하면 부채 비율이 증가한다 그랬습니다. 뭔 소리냐면은 자, 지금 부채가 50대 50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80대 20으로 바꿔보자는 거예요. 부채를 50에서 30 늘려서 80으로 만들고 대신에 자기 자본은 50에서 30을 줄여서 20으로 떨어뜨려야 되는 거죠.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부채를 일단 발행해요. 부채가 지금 현재 50인데 은행 가서 돈을 더 빌려요. 30을 더 빌려와요. 그럼 원래 빌렸던 돈 50에서 새로 빌린 돈 30 합치면 80이 되는 거죠. 자, 그럼 그 30을 어디다 쓰느냐? 돈 빌려왔으니까 그 빌려온 돈 30 어디다 쓰느냐? 그 돈으로 주식을 사들여 버려요. 자기 자본이 지금 50 있잖아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주식인데 그 50 중에 30을 사와 버리는 거예요.
주식을 사서 없애버리면 50 중에 30 없어졌으니까 20만 남게 되는 거잖아요. 주식은 시중에 유통될 때에만 의미를 갖는 거예요. 주식을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다시 기업이 사들인다? 그럼 그 주식은 없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없어진다고 생각해도 돼요. 그러니까 기업의 자기자본 50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주식을 의미하는데 그 50어치의 주식 중에서 30어치를 사와버려요. 내가 부채로 빌린 돈 30 있으니까 그 돈 가지고 주식을 사들이게 되면은 그 주식은 없어지는 거나 다름없다. 그래서 50 중에 30이 없어졌으니까 20만 남게 된다라는 겁니다.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기업이 다시 사들이면 그게 왜 없어지는 거나 다름이 없느냐. 자, 기업은 주식이라는 게 뭐냐면 기업이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기업은 주식을 발행하는 거예요. 주식이라는 걸 만들어서 도장 찍어서 시중에 내다 팔아요. 그때 돈이 들어오죠.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이라는 걸 찍는 거예요. 그런데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기업이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주식을 다시 사오면은 기업이 자기 주식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기업이 자기 주식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주식은 아무 가치를 갖지 못하는 주식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누구나 주식이라는 걸 다 찍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저도 집에서 혼자 그냥 주식이라는 걸 찍을 수가 있어요. 물론 그걸 내다 팔아 봐야지 이제 가치가 얼마짜리인지 가치가 얼마짜리인지를 알 수 있고 가치를 갖게 되겠죠. 근데 내가 주식이라는 걸 찍어서 내다 팔지 않고 그냥 내가 가지고 있어 버리면 그 주식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누구나 다 주식이라는 걸 만들 수가 있는 거니까 그 주식을 팔아야 의미가 있는 거지. 그래서 기업이 자기가 예전에 발행했던 주식을 다시 재매입하게 되면 그거는 사실상 가치를 갖지 않는 주식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없어지는 거다 라고 생각해도 된다는 거예요. 다음에 반대로 이번에는 50, 50에서 30, 70으로 갈 수 있느냐, 자기 자본을 20 늘리고 대신에 부채를 20 줄일 수 있느냐, 역시 가능하다라는 거죠. 주식을 일단 발행해요. 주식이 일단 50만큼 발행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20을 더 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70 만드는 거죠. 주식을 더 찍어서 내다 팔아요. 주식을 찍어서 내다 팔았으니까 돈 들어오겠죠. 그 돈 20이라는 돈을 가지고 부채 50 중에서 20을 갚아버리는 거예요. 빚을 갚으면 빚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30으로. 그래서 이렇게 부채 비율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 잠시만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자본 재구성이라는 것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업이 자본 구조를 한번 딱 정했어요. 그러면 자본 구조를 바꾸는 것, 즉 자본 재구성, 이것이 어려운 일이냐?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이렇게 부채를 추가로 발행해서 주식을 사들이거나 아니면 주식을 발행해서 부채를 갚아버리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부채 비율을 얼마든지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그럼 우리는 기업이 가장 최적이라고 생각되는 자본 구조로 이제 맞추는 거, 그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최적이 어디인지만 알 수 있다면, 그래서 이제 그 최적 자본 구조가 어디에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배우는 게 이 챕터의 내용이 되겠어요. 자, 자본 구조의 선택. 자, 재무 관리자의 기본적 목표는 주주의 부를 이제 최대화하는 거니까 우리는 주주의 부를 최대화할 수 있는 자본 구조를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가치를 최대화시키고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은 WCC 자본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자본 구조를 책정하는 게 가장 좋다는 뭐 그런 의미겠죠. 우리는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최대화시킬 수 있는 자본 구조를 찾을 거예요. 얘네 둘은 같은 말이에요. 기업의 가치를 최대화시킨다 라는 말은 WACC를 최소화시킨다 라는 거랑 똑같은 말이다. 기업의 가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격이라고 생각해버리고, WACC는 자본 비용이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자본 비용이라는 것은 수익률과 동일한 개념이라고 그랬죠.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본에 대한 대가로 주는 비용이지만 반대 저쪽 있잖아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업의 자본을 대해준 대가로 받는 수익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본 비용이라는 것은 수익률과 같은 말이고, 가격과 수익률은 동일한 단어라 그랬죠. 다만 방향이 반대라 그랬어요. 가격을 극대화시킨다는 이야기는 수익률을 극소화시킨다, 최소화시킨다는 이야기랑
똑같다 그랬습니다. 자, 파이낸셜 레버리지의 효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레버리지라는 것은 무슨 효과이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주주에게 돌아가는 이익 또는 손실을 더 크게 만들어주는 게 레버리지의 효과라 그랬어요. 그래서 레버리지 효과는 언제 발생한다? 기업이 부채를 사용할 때 발생한다. 기업이 부채를 많이 사용하면 많이 사용할수록 레버리지 효과는 커진다. 근데 그 레버리지 효과라는 게 뭐냐? 회사가 이익이 났을 때는 주주한테 더 큰 이익을 줄 수 있고, 하지만 회사가 손해를 봤을 때는 주주한테 더 큰 손실을 돌려준다라는 게 레버리지 효과였어요. 레버리지는 EPS와 ROE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자, EPS, ROE 여러분들도 기억 안 나겠죠? EPS는 Earnings per Share예요. 그래서 이 값은 어떻게 구하느냐? 당기 순이익을 주식의 수로 나누면 됩니다. Number of Shares로 나누면 그게 Earnings per Share예요. 즉, 한 주당 벌어들이는 이익이 주당 순이익이에요. EPS입니다. 내가 이 회사 주식 한 주 사면 나한테 돈 얼마 이익으로 돌아오는지 그게 EPS예요. 그 다음에 ROE는 Return on Equity였죠. 그래서 얘는 당기 순이익을 그냥 equity라고 쓰겠습니다. 네, shareholders equity로 나누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다? 내가 이 회사에 1달러 투자하면, 내가 주주로서 1달러를 투자하면 나한테 돌아오는 이익이 얼마인지를 보여주는 게 ROE예요. EPS, ROE 모두 주주에게 돌아가는 손익을 의미하는 거죠. 이 당기순이익, net income이라고 이제 부르는 당기순이익이라는 것은 주주에게 돌아가는 몫을 의미해요. 회사가 제품을 판매해서 벌어들인 매출액에서 온갖 비용과 원가, 이자, 세금 이런 거 다 빼고 맨 마지막에 남은 게 당기순이익, net income이었고, 그 돈은 주주의 몫이라 그랬어요. EPS는 그 주주에게 돌아가는 몫을 주식의 개수로 나눈 거. ROE는 주주에게 돌아가는 몫을 그 주주가 투자한 총 금액으로 나눈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EPS, ROE 모두 주주에게 돌아가는 몫을 의미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부채를 증가시키면 매 기간 지급해야 하는 고정 이자 비용이 증가함. 이자라는 건 뭐예요? 내가 빚을 빌리면 이자를 내야 되죠. 빚을 많이 빌리면 이자를 더 많이 내야 돼요. 그건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이자라는 것은, 여기 중요한 말인데, 고정적으로 이자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어요. 즉, 이자율이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실제로는 이자율이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간혹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냥 고정되어 있다라고 칩시다.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넓게 보면 고정이나 다름이 없어요. 크게 변하진 않거든요. 이자율이라는 것은 어차피 기업의 수익률에 비하면은 이자율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변동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변동하는 경우를 고려한다 해도 그 변동 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고정되었다라고 간주해도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수익이 크게 발생했을 때, 회사가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수익이 크게 발생하면, 회사가 장사를 잘했다 그래서 이자를 굳이 많이 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자는 어차피 정해진 이자만 주면 돼요. 그러니까 회사가 수익이 크게 발생했을 때는 이자가 작아 보이는 거죠. 상대적으로 이자는 고정돼 있으니까. 회사가 돈 이만큼 벌었으면 이자 이만큼 있는 것은 작아 보인다. 그래서 그거 이자 조금 주고 나도 여전히 많이 돈이 남아있고, 따라서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몫이 커진다라는 겁니다. 회사가 이익을 많이 냈을 때는 주주에게 돌아가는 몫이 커진다. 반대로 이익을 조금 냈을 때, 수익이 조금 발생했을 때, 회사가 장사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익을 많이 못 냈어요. 그랬을 때 은행에서 그럼 이자를 깎아주느냐? 깎아주지 않죠. 이자는 항상 고정돼 있다 그랬어요. 정해진 이자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돈을 많이 벌었을 때는 이만큼의 이자가 작아 보였지만, 이제 돈을 요만큼밖에 못 벌었으면 이만큼의 이자도 굉장히 커 보이는 거예요. 돈을 얼마 못 벌었을 때에는 상대적으로 이자가 큰 거죠.
그 이자를 주고 나면 남는 몫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몫이 더 작아진다라는 개념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레버리지 효과에 대해서 이제 산수 같은 거는 복잡하니까 보지 않을 거예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제 말로 이해하면 되는데, 수익이 크게 발생하면 이자는 고정되어 있는 건데, 수익이 클 때는 얘가 작아 보인다. 근데 수익이 작게 발생했을 때는 얘가 커 보인다. 그래서 이걸 주고 나면 남는 게 없다. 수익이 많이 발생했을 때는 이거 얼마 안 되는 거니까 이거 주고 나도 여전히 많은 돈이 남아있고, 그래서 주주들에게 돌아온 몫이 커진다라는 거죠. 따라서 레버리지는 이게 결론이에요. EPS와 ROE의 변동을 증폭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장사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레버리지를 쓰게 되면, 기업이 부채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장사가 잘 됐을 때 훨씬 이익을 더 많이 가져다 줄 수 있고, EPS와 ROE가 훨씬 더 커지고, 장사가 안 됐을 때 EPS, ROE가 훨씬 더 작아진다라는 개념이에요. 자, 이 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결론만 볼게요. 뭐냐면 두 개의 자본 구조가 있어요. 여기 커런 스트럭처 자본 구조가 있고 프로포스트 스트럭처 자본 구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커런 스트럭처 자본 구조는 두 개 자본 구조 모두 총 자산이 800만으로 같아요. 두 개 모두 총 자산이 800만으로 같은데, 왼쪽 커런 스트럭처에서는 그 총 자산이 부채는 없고 자기 자본으로만 800만 꽉 채운 그런 회사가 커런 스트럭처예요. 자본 구조가 부채는 0, 자기 자본이 100%인 회사인 거죠. 그리고 프로포스 스트럭처는 총 자산은 800만으로 똑같아요. 왼쪽 회사랑. 그러니까 총 자산은 변동시키지 않고 자본 재구성을 한 거죠. 부채가 400만, 자기 자본이 400만, 이렇게 부채와 자기 자본을 반반 쓴 형태가 프로포스 스트럭처예요. 자, 뭐 나머지 것들은 이제 뭐 기니까 그냥 우리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러면 커런 스트럭처에서도 장사가 이제 리세션 장사가 안 됐다. 익스펙티스는 기대한 만큼 됐다. 익스펜전은 더 잘 됐다라는 거예요. 안 될 수도 있고, 장사가 안 될 수도 있고, 보통일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는 거예요. EBIT가 회사의 영업이익이죠. 그래서 회사가 벌어들이는 영업이익이 장사가 안 되면 50만 밖에 못 벌고, 장사가 잘 되면 100만, 중간이면 100만 벌고, 아주 잘 되면 150만까지 번다 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거는 여기서도 똑같이, 오른쪽에서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해요. 왜냐면 왼쪽과 오른쪽은 자본 구조만 다를 뿐 총 자산은 똑같아요. 800만으로 똑같은 장사를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규모의 회사라는 거예요. 똑같은 규모의 회사고 똑같은 장사를 하는데, 단지 왼쪽 회사는 그 800만의 총 자산이 100% 자기 자본으로 되어 있고, 오른쪽은 그 총 자산이 반은 부채, 반은 자기 자본으로 되어 있다. 돈을 어디서 가져왔는지, 자금 조달의 출처만 다를 뿐 실제로 가지고 있는 총 자산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자산을 가지고 똑같이 장사를 했으니까 결과도 똑같아야 되죠. 그래서 결과가 EBIT가 똑같아요. 장사가 안 되면 50만, 보통이면 100만, 아주 잘 되면 150만 이렇게 벌어들이는 거고, 오른쪽도 똑같이 50만, 100만, 150만 이렇게 벌어들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결론만 보면, 자, 계산은 뭐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해 보세요. 어렵지 않은 계산이니까. 결론만 보면 ROE가 장사가 안 됐을 때는 6.25, 장사가 보통일 때는 12.50, 장사가 잘 됐을 때는 18.75% 이렇게 됐네요. 빚을 안 썼을 때, 지금 여기는 빚이 없고 자기 자본이 100%인 경우죠. 커런 스트럭처. 오른쪽이 프로포스 스트럭처예요, 지금. 왼쪽 빚을 안 썼을 때는 그 주주에게 돌아가는 몫이 ROE가 장사가 안 됐을 때 6.25, 보통일 때 12.5, 잘 됐을 때 18.75 이렇게 변해요. 장사는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주주에게 돌아가는 몫도 장사가 잘 되면 더 많이 돌아가고, 장사가 안 되면 더 조금 들어가고, 이런 겁니다. 자, 그런데 프로포스 스트럭처에서는 어떻게 됐냐? 똑같이 장사를 했는데 주주에게 돌아가는 몫이 장사가 안 되면 2.5, 보통이면 15, 잘 되면 27.5 이렇게 변동폭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변동폭이 6.25, 잘 됐을 때는 18.75, 그 차이가 얼마야? 12.5 정도 차이가 나죠. 여기는 안 됐을 때 2.5, 잘 됐을 때 27.5, 둘의 차이가 25 정도 난단 말이에요. 여기는 잘 됐을 때 안 됐을 때 차이가 25, 여기는 잘 됐을 때 안 됐을 때 차이가 12.5, 절반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레버리지 효과라는 거예요. 장사가 안 되면 6.25 벌었어요. 빚을 안 썼으면. 근데 빚을 쓰니까 2.5밖에 못 벌어. 훨씬 줄어들죠. 하지만 장사가 잘 되면 빚을 안 썼을 때 18.75밖에 못 주는데 빚을 썼더니 27.5 더 많이 줄 수 있다. 장사가 안 될 때는 더 안 되고 잘 될 때는 더 잘 되는 게 바로 레버리지의 효과다라는 거예요. 밑에 EPS도 똑같아요. 아까 EPS와 ROE는 설명했죠. EPS는 주당 순이익, ROE는 그 총 자기 자본 대비 수익률. 그래서 EPS도 보니까 장사가 안 됐을 때 1.25, 잘 되면 3.75 벌었어요. 근데 여기 오른쪽 레버리지를 쓰는 경우에 기업이 부채를 사용한 경우를 보니까 장사가 안 되면 0.5밖에 못 벌고 잘 되면 5.5를 벌고, 장사가 안 됐을 때는 빚이 안 쓰면은 1.25, 근데 빚을 쓰니까 더 줄어들었어요. 0.5. 장사가 안 됐을 때는 더 안 돼요. 근데 빚을 안 썼을 때 장사 잘 됐을 때는 3.75 벌었는데 빚을 쓰니까 5.5. 장사가 잘 될 때는 더 잘 되게 만드는, 그게 바로 레버리지 효과다라는 겁니다. 자, 브레이크 이븐 EBIT 이건 안 중요하니까 넘어가고. 네, 그래서 파이낸셜 레버리지의 효과라는 건 뭐냐? 결국 레버리지의 효과라는 것은 EBIT에 따라 다른데, 네, 이건 뭐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레버리지가 클수록 주주들은 더 큰 리스크에 노출된다. 이 얘기는 ROE와 EPS가 EBIT의 변동에 대해 더 민감해진다라는 거예요. 더 민감해진다라는 것은 변동폭이 더 커진다라는 걸 의미해요. 레버리지를 쓰면 쓸수록 장사가 안 됐을 때 안 되면 더 안 되게 만들고 잘 되면 더 잘 되게 만드는 게 레버리지다라는 겁니다. 잠시만요. 자, 그 다음에 홈메이드 레버리지라는 것은 뭐 이건 하지 맙시다. 홈메이드 레버리지 이거는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서. 아니, 홈메이드 레버리지 할까? 홈메이드 레버리지 일단 개념 정도만 알아둡시다. 이거 계산하는 건 복잡하니까 개념 정도만 알고 넘어갈게요. 뭐냐면 여기 써 있는 말 그대로요. 그러니까 만약에 레버리지를 선호하는 주주가 있다면 그 주주는 자기가 집에서 스스로 그 레버리지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들 수가 있어서 그 레버리지 쓰는 회사의 페이오프를 그대로 복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뭔 소리냐면, 자, 똑같은 회사인데 빚을 안 쓴 경우가 왼쪽이고 빚을 쓰는 경우가 오른쪽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는 회사가 빚을 써서 나의 페이오프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가 이 회사 주식을 한 주 사면은 나는 안 됐을 때 0.5, 잘 됐을 때 5.5 이렇게 더 큰 변동폭으로 나는 돌려받고 싶은 거죠. 한 주당 나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이렇게 돌려받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기업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런 스트럭처를 갖지 않고 회사가 이런 스트럭처를 가져요. 빚을 아예 안 쓰는. 그래서 나한테 돌아오는 몫이 이렇게 돼요. 내가 원하는 건 이쪽인데, 오른쪽인데 나한테 회사는 이렇게 준다. 그럼 그런 경우에 그냥 나는 뭐 방법이 없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홈메이드 레버리지라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집에서 포트폴리오를 잘만 구성하면 이렇게 회사가 그러니까 스트럭처, 캐피탈 스트럭처가 이렇게 빚을 안 쓰는 스트럭처라 하더라도 나에게 돌아오는 페이오프가 이렇게 되게끔 이렇게 되게끔 내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홈메이드 레버리지라는 거예요. 좀 더 직관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런 거예요. 회사가 부채를 썼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 안 쓴다. 회사가 부채를 썼으면 좋겠는데 안 쓴다? 그러면은 내가 대신 빚을 쓰면 돼요. 회사가 빚을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빚을 안 쓰면 대신에 내가 빚을 따로 쓰고 그 빌려온 돈으로 더 투자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레버리지를 내가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회사가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내가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더 많이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회사가 레버리지를 안 썼으면 좋겠는데, 회사가 부채를 쓰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부채를 만약에 쓴다. 부채를 안 썼으면 좋겠는데 부채를 쓰고 있다? 그럼 나는 부채 쓰는 거에 반대 행동을 하면 돼요. 빚을 빌리는 거에 반대는 뭐겠어요? 저축을 하는 거죠.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거에 반대는 은행에 저축하는 거잖아요. 나는 돈의 일부를 저축하면 돼요. 회사가 빚을 쓰고 있다? 근데 나는 빚이 싫다? 그럼 내가 반대 행동인 저축을 해버리고 남는 돈 조금만 회사에 투자하게 되면 역시 홈메이드 레버리지 구성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홈메이드 레버리지가 가능하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기업의 자본 구조라는 것은 주주에게는 사실 중요하지 않은 문제일 수 있다. irrelevant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주 입장에서는 회사가 자본 구조를 왼쪽으로 하든 오른쪽으로 하든 그건 주주 입장에서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왜? 내가 왼쪽이 좋은데 회사가 오른쪽으로 하고 있다. 그럼 그냥 오른쪽으로 투자해서 받을 거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내가 왼쪽을 원하면 왼쪽에 페이오프가 되게끔 내가 홈메이드 레버리지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오른쪽을 원하는데 회사가 왼쪽으로 한다? 그럼 그냥 이렇게 주는 대로 받을 거냐? 그렇게 할 필요 없이 내가 홈메이드 레버리지를 통해서 이렇게 내가 돈을 받을 수 있게끔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세팅을 내가 다시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게 홈메이드 레버리지의 개념이에요. 이게 하는 방식은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뭐 산수 계산 같은 거는 그냥 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면 저한테 찾아와서 질문하면 제가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하면 이제 중요한 건 사실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12장, 13장 내용을 이제 지금까지 배워왔던 겁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이게 결론인데, 캐피탈 스트럭처 티어리, 자본 구조의 이론이에요. 그래서 1960년대에 이제 모딜리아니와 밀러라는 사람이 이제 논문을 썼어요. 이 두 명 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학자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이런 자본 구조에 대한 이론을 가장 처음 정립하면서 60년대쯤에 정립하면서 기업 재무라는 학문이 시작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기업 재무라는 기업 금융이라는 학문은 이때부터가 시작이었어요. 모딜리아니와 밀러가 자본 구조에 대한 이론을 처음 정립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기업 재무, 기업 금융, 영어로는 corporate finance라는 학문이 드디어 경제학이라는 큰 나무에서 한 줄기 이렇게 뻗어나오는 corporate finance, 이렇게 기업 재무로 한 줄기 뻗어나오는 그 시작점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기업의 재무 활동에 대해서는 사실 큰 관심이 없었어요. 경제학에서. 그 이전까지는 뭐였냐? 기업의 생산 활동에 관심이 많았던 거죠. 여러분들 미시경제학 다 들어봤겠지만 미시경제학에서 생산량을 뭐 어떻게 맞추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그 이윤이 극대화되는지 이런 거 다 배웠잖아요. 기업의 생산함수가 어떻게 생겼을 때 자본과 노동을 얼마씩 투입하면 기업의 생산량이 극대화되고 뭐 이윤이 극대화되는지 이런 거 우리 다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 게 전통적인 경제학, 기업 재무라는 게 나오기 전까지의 그 경제학에서 갖는 기업에 대한 관심이었다면 이제 이 부분은 기업의 생산 활동은 제쳐두고 재무 활동만으로도 기업의 가치가 변동할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처음 관심을 가졌던 연구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분, 모딜리아니와 밀러는 둘 다 옛날에 노벨상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자, 이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논문을 쓸 때 그 두 가지를 봤어요. 자본 구조가, 캐피탈 스트럭처라는 게 기업의 가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기업의 자본 비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봤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는 이 둘을 굳이 나눠서 볼 필요는 없어요. 왜?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얘네 둘은 사실상 같은 거다. 서로 방향만 반대일 뿐. 얘는 가격, 얘는 수익률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서로 방향만 반대일 뿐 사실상 동일한 개념이다. 그랬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봐도 사실 상관없어요. 근데 당시에 60년대에 모딜리아니와 밀러는 이 둘을 따로따로 봤던 거예요. 사실상 하나나 다름없는 건데.
자, 그래서 밀러와 모딜리아니와 밀러는 케이스 1과 2, 이게 바로 모딜리아니와 밀러가 쓴 논문이었는데 당시 아마 60년대 초반이었을 거예요. 아마 50년대 후반일 수도 있고 제가 연도가 좀 헷갈리긴 한데. 자, 그래서 이런 케이스 일단 이제 가정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뭘 가정했느냐? 세금이 없다. 법인세가 없고 세금이 없고 그다음에 파산 비용이 없는 그런 이제 이런 것들을 가정했습니다. 그 법인세가 없고 파산 비용이 없는 거를 가정했고,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이제 법인세에 대한 내용을 풀어줘요. 법인세 실제로 있으니까. 그래서 법인세가 있고 대신에 파산 비용은 없는 세상이 케이스 2. 마지막으로 케이스 3는 이제 파산 비용도 풀어줘요. 파산 비용이라는 게 존재한다면 어떻게 바뀌는지. 이 세 케이스마다 자본 구조가, 캐피탈 스트럭처가 기업의 가치에, 펌 밸류에 미치는 영향이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케이스. 자, 우리는 뭐 복잡한 공식 같은 건 안 할 테니까 그냥 내용만 이해할게요. 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번 챕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일 수 있는데, 기업의 가치는 is not affected, 영향을 받지 않는다 by changes in the capital structure, 자본 구조의 변동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본 구조는 기업의 가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업의 가치는 일정하다라는 겁니다. 기업이 부채를 100% 쓰든 자기 자본을 100% 쓰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기업의 가치는 늘 일정하다. 자본 구조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라는 게 케이스 1의 결론이에요. 펌 밸류나 자본 비용, WACC랑 똑같은 거라 그랬죠. 당연히 WACC도 is not affected by capital structure예요. 그래서 영향을 받지 않아요. 자, 뭐 대충 이렇고, 그래서 여기 WACC는 이렇게 일정하다. 여기 가로축이 지금 부채 비율이죠. 부채 비율인데 WACC는 그냥 이렇게 일정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뭐 몰라도 되고, 그 다음에 케이스 2를 보면은 이제 케이스 2는 뭐가 바뀌었죠? 세금이 있는 거죠. 케이스 1은 법인세가 없었는데 no corporate tax였는데, 이제 케이스 2에서는 corporate tax가 있어요. 이제 법인세가 있습니다. 그럼 뭐가 바뀌느냐? 부채 지급되는 이자는 세금 공제 대상이에요. 뭔 소리냐면, 기업이 빚을 쓰면 당연히 그에 대한 대가로 이자를 주게 되는데, 기업이 이자로 지출하는 비용은 기업이 이자를 낼 때 그와 동시에 정부로부터 세금 혜택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자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케이스 2는 쉽게 말하면 부채를 쓰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부채를 쓰면 이자를 내는데 그 이자 때문에 세금 깎아주니까 세금을 덜 낼 수 있으니까 좋다는 거예요. 부채를 안 쓰면 이자를 안 내고, 따라서 세금 깎을 게 없어요. 세금 고스란히 다 내야 되는데 부채를 쓰면 그만큼 세금을 덜 낼 수 있다. 자, unlevered firm은 레버리지가 없다는 뜻이겠죠. 빚이 없는 회사고, levered firm 빚이 있는 회사예요. 자, 그래서 둘 다 똑같이 5천을 벌었어요. 장사는 똑같이 한 거예요. 두 회사 모두 EBIT는 똑같아요. 장사는 똑같이 했는데, 근데 unlevered firm은 빚이 없으니까 이자를 안 내고 인트레스가 빵원이고, levered firm은 이자가 있으니까 500원만큼 이자 냈어요. 그래서 과세 소득이 얘는 5,000원에서 세금 낸 거 없으니까 5,000원 그대로 내려오고, 얘는 5,000원에서 이자 500원 냈으니까 남은 돈이 4,500. 그럼 그 중에 세금을 34% 낸다 했을 때 5,000원 곱하기 34%는 1,700이지만 4,500 곱하기 34%는 1,530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세금 차이가 나죠. 바로 여기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unlevered firm은 세금을 많이 내고, levered firm은 세금을 적게 낸다. 빚을 쓰면 이자 때문에 세금을 아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낀 돈이 얼마죠? 170원 아꼈죠. 여기는 1,700인데 여기는 1,530이니까 빚을 썼기 때문에 170의 차이가 나요. 세금에서.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170만큼 돈을 더 벌어서 주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역시 이 표가 잘 이해가 안 되면 저한테 또 따로 질문하시고요.
그래서 뭐 말이 복잡한데 결론만 알면 기업의 가치는 그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annual interest tax shield 때문에 그만큼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WCC는 감소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가로축이 부채예요. 부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렇게 기업의 가치가 올라간다라는 게 케이스 2의 결론인 거예요. 케이스 1에서는 일정하다 그랬죠. 이렇게 일정하다 그랬는데 케이스 2에서는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자, 프로포지션 2도 마찬가지로 자본 비용이 이렇게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그 기업의 가치랑 반대 방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얘는 내려간다. 즉 케이스 2의 결론은 이 그림 보면 알겠지만 기업의 가치가 이렇게 부채를 쓰면 스스로 올라가니까 100% 부채로만 쓰자라는 게 케이스 2의 결론이에요. 세금이라는 걸 생각하면 기업이 부채를 써서 이자 내면 그만큼 세금 아낄 수 있으니까 부채 최대한 많이 써서 이자 최대한 많이 내고 그래서 세금 최대한 깎아 먹자. 세금을 최대한 많이 깎을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깎는 게 기업의 입장에서 제일 돈 아끼는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케이스 2에서는 부채를 100% 쓰는 게 자기 자본 없이 부채만 100% 쓰는 게 회사한테 제일 좋다라는 결론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케이스 3. 케이스 3는 이제 파산 비용이라는 거를 감안하는 거죠. 자, 우린 지금까지는 빚을 많이 써도 뭐 파산에 대한 걱정이 없었어요. 왜냐면은 노 뱅크럽시 코스트, 파산이라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는 그 비용이 없었거든요. 파산 비용이라는 것은 이제 그런 이제 파산에 대한 걱정 뭐 이런 생각을 이런 걸로 생각하면 되겠는데, 근데 파산 비용이라는 게 있는 게 이제 케이스 3예요. 드디어 파산 비용을 고려해 줘야 되고, 그렇다면은 부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파산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파산 비용이 증가해요. 파산 비용은 파산을 해서 들어가는 비용도 있지만 파산이 될까봐 걱정해서 들어가는 비용들도 꽤 큰 거예요. 그걸 간접 파산 비용이라고 부릅니다. 자, 어쨌든 이 말은 복잡한데 그냥 쉽게 그림으로만 보죠. 그림으로만 보면 이런 거예요. 결국 파산 비용이라는 걸 감안하면 기업의 가치는 이렇게 올라가다가 내려온다. 빚을 너무 많이 쓰게 되면 파산 비용이라는 게 굉장히 커서 그만큼 가치를 많이 깎아먹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그림 뭐냐면은 이 평평한 게 케이스 1,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게 케이스 2, 근데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게 케이스 3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가치는 이렇게 부채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초반에는 오르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부채가 늘어날수록 기업의 가치가 떨어진다. 그래서 기업의 가치가 가장 높아지는 지점이 이렇게 발생한다. 거기가 바로 optimal amount of debt, 그러니까 최적 자본 구조라는 거죠. 기업은 빚을 딱 이만큼 썼을 때 기업의 가치가 가장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는 빚을 너무 조금 써도 안 좋고 너무 많이 써도 안 좋다라는 겁니다. 빚을 너무 조금 쓰게 되면은 안 좋은 이유는 회사는 빚을 쓸수록 세금 혜택을 보게 되는데 그 세금 혜택을 못 보니까 안 좋은 것이고, 빚이 너무 많아도 안 좋은 것은 빚이 너무 많으면 파산 비용이 너무 커져 버려요. 그럼 아무리 세금에서 이득 받다 그래도 파산 비용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여전히 손실이다. 그래서 빚은 적당하게 쓰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 보겠습니다. 케이스 1의 결론은 옵티멀 캐피탈 스트럭처가 없다. 기업의 가치는 그 자본 구조와는 무관하다. 자본 구조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기업이 무슨 장사하는지가 제일 중요한 거지. 어차피 똑같은 장사하는 거라면은 부채로 조달했든 자기 자본으로 조달했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라는 게 케이스 1의 결론이었어요. 따라서 자본 구조 그냥 아무거나 해도 된다는 거죠. 옵티멀 캐피탈 스트럭처는 딱히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케이스 2로 넘어가니까 이제 세금이라는 거를 고려하기 시작하니까 옵티멀 캐피탈 스트럭처는 100% 부채만 쓰는 거라는 거예요. 빚을 쓰면 쓸수록 세금을 아끼니까 그럼 빚을 100%다 써버리지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빚을 최대한 많이 쓰는 게 케이스 2에서는 가장 회사한테 이익이 되는 자본 구조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케이스 3, 회사의 파산 비용까지 감안을 해준다면, 그렇다면 기업의 이제 최적 옵티멀 캐피탈 스트럭처는 일부는 빚, 일부는 자기 자본으로 쓰는 가운데쯤이 제일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쉽습니다. 그림으로 보면은 자, 이렇게 가로축이 이제 여기는 빚이고 여기는 부채 비율이죠. 둘 다 빚이 커지면 커질수록이 가로축인 거예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빚이 많아져요. 여기도 똑같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빚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케이스 1에서는 빚을 많이 쓰건 적게 쓰건 상관없이 항상 기업의 가치는 일정하다. 밑에서도 빚을 많이 쓰건 적게 쓰건 기업의 자본 비용은 항상 일정하다. 그러니까 자본 비용 중요하지 않다. 라는 게 결론이었고, 케이스 2에서는 빚을 쓰면 쓸수록 세금 아끼니까 무조건 기업의 가치는 올라간다. 자본 비용도 무조건 줄어든다. 라는 게 케이스 2. 근데 파산 비용이라는 것까지 감안하면 이제 그게 가장 현실적인 가정인 건데, 그것까지 감안하면 기업의 가치는 이렇게 올라가다가 내려온다. 그래서 여기가 가장 기업의 가치를 높여주는 자본 구조다라는 거예요. WACC도 똑같이 내려가다가 이렇게 올라오니까 WACC를 가장 낮춰줄 수 있는 자본 구조가 딱 여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기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처음 자본 구조를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자본 구조를 결정할 때 중요한 것은 세금과 그리고 파산의 가능성인 거죠. 기업의 파산 가능성. 그래서 세금을 많이 내는 회사 같으면은 세금을 아낄 수 있으니까, 부채를 많이 쓰면 세금을 아낄 수 있으니까 세금을 많이 내는 회사는 부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다. 과세 대상 소득이 높은 회사일수록 부채를 활용하는 게 회사한테 이득이 많이 된다. 예를 들어서 세금을 안 내도 되는 회사 같으면 부채를 쓸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세금을 안 내도 된다면 세금 깎아주지 않을 거예요. 뭐 내야 돈을 깎아주죠. 세금 안 내는데 어떻게 세금 깎아요? 예를 들면 상당한 손실이 누적된 기업, 회사가 맨날 손실만 봐요. 이익을 내지 못하고. 기업의 법인세는 회사가 이익을 낼 때만 부과하는 거예요. 회사가 손실을 봤는데 세금을 내게 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손실만 보는 회사 같으면 어차피 세금 안 내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는 부채 많이 쓸 필요가 별로 없는 거죠. 자, 모든 기업의 세율이 동일하지 않다는 거죠. 세율이 높은 기업도 있고 낮은 기업도 있고, 우리나라도 대기업은 세율이 높고 중소기업은 세율이 낮아요. 그러니까 대기업일수록 세율이 높으니까 더 부채를 활용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크겠죠. 인센티브가 더 크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그리고 재무적 공경, 파이낸셜 디스트레스의 위험, 이건 이제 파산 가능성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파산 가능성이 높은 회사 같으면 부채를 덜 써야 되겠죠. 파산 비용이 더 크게 발생할 테니까. 그래서 EBIT의 변동성이 클수록, 어떤 회사가 예를 들면 잘 될 때 아주 잘 되고 안 될 때 아주 안 돼요. 그 변동성이 크다 하면 그런 회사는 부채를 적게 쓰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EBIT 변동성이 작은 회사들, 일정하게 벌어들인 회사, 잘 될 때도 많이 잘 벌지 않지만 안 될 때도, 경기가 안 좋을 때도 적당히는 벌어들이는 회사 라면은 그런 회사는 부채를 좀 더 써도 된다는 거예요. 왜? 장사가 안 됐을 때 파산의 가능성이 낮으니까. 하지만 변동폭이 큰 회사 같으면 잘 될 때는 아무 상관없지만 안 될 때는 뚝 떨어져서 파산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런 회사들은 부채를 쓸 때 조심해라 라는 거예요. 또한 자산의 소유권 이전이 쉬울수록 재무적 공경의 위험이 작아질 수 있음 그랬네요. 자산의 소유권 이전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회사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은 뭔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팔아서라도 그 빚을 갚을 수 있으면 파산은 피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산의 소유권 이전이 쉬울수록 이라는 뜻은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이 쉽게 팔리는 물건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쉽게 팔릴 수 있다면 그러면 파산 가능성은 낮아지는 거죠. 왜? 이거 팔아서라도 빚을 갚으면 되니까. 근데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소유권 이전이 어려워요. 즉 잘 안 팔리는 물건이에요. 그러면은 빚 갚을 때 이거라도 팔아서 갚아야 되는데 이게 잘 안 팔린다? 그럼 빚을 못 갚고 파산으로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형 자산은 잘 팔려요. 부동산, 건물, 기계 이런 것들은 잘 팔리는데 무형 자산 이런 건 잘 안 팔려요. 안 팔리는 게 무형 자산이에요.
뭐 특허권, 특허라든지 뭐 상표권이라든지 그런 권리, 각종 권리들 얘네들은 잘 안 팔려요. 안 팔리는 것들의 비중이 높은 회사 같으면은 해당 자산의 효율적 매각이 어렵기 때문에 잘 안 팔리는 거니까 그러면 부채를 덜 써야 된다. 유형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장사가 잘 안 됐을 때, 회사가 위험해졌을 때 이거라도 팔아서 빚을 갚으면 되니까 이런 회사는 부채를 좀 더 써도 괜찮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본 구조를 실제로 보면 자본 구조는 실제 이제 우리가 회사들을 살펴보면 산업마다 많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그 예전 2010년 자료를 보니까 어떤 산업에서는 부채 비율이 대단히 낮고 어떤 산업은 부채 비율이 대단히 높다. 그래서 컴퓨터 뭐 장비들 또는 뭐 제약회사들 이런 회사들은 부채 비율이 대단히 낮고 대신에 페이 텔레비전이나 아니면은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부채 비율이 높은 축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평균 부채 비율이 산업마다 많이 다르다라는 거죠. 자, 우리나라는 평균 부채 비율이 좀 낮은 편에 속하는 나라예요. 한국은 특히 삼성전자가 대단히 낮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평균 제조업 전체 평균으로 보면 한 100% 정도가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부채와 자기 자본을 반씩 쓰는 게 우리나라의 평균이라는 거죠.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좀 더 높은 수준으로 부채를 더 많이 쓰는, 자기 자본보다 부채가 더 높은 거를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서 쓸 때 이런 것도 주제로 잡을 수 있는 거죠. 중국의 평균 자본 구조는 뭐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까요? 예전에 본 적 있었나? 잘 기억이 안 나네. 파이낸스로 봅시다. 자, 우리나라 대표하는 기업인 삼성전자 한번 볼까요? 삼성 일렉트로닉스. 뭐 우리나라에 삼성만 있는 건 아니지만 삼성전자의 재무 상태표 한번 봅시다. 야, 내려가. 거기 있을래? 어널리시스를 보면 더 좋나? 아, 아니다. 파이낸셜스를 봅시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재무 상태표를 보면 여기 밸런시트를 보면 지금 2020년 말을 기준으로 부채는 102인데 자기 자본은 275예요. 아이고. 102, 275. 자기 자본이 훨씬 많죠. 딱 봐도 숫자가 자기 자본이 2.7배 많아요. 부채에 비해서. 라이빌리티가 부채고 에퀴티가 자기 자본이니까요. 지금 자기 자본이 부채에 비해서 2.7배나 많아요. 부채를 굉장히 적게 써요. 총 자산 378 중에서 부채는 102밖에 안 되고 자기 자본이 276 정도 돼요. 그러니까 자기 자본이 훨씬 큰 회사다. 근데 삼성과 뭐 라이벌리를 할 수 있는 애플 같은 회사를 보면은 애플의 파이낸셜스를 보면 밸런시트를 보면 자 봅시다. 숫자가 완전 반대죠. 부채가 258인데 자기 자본은 65밖에 안 돼요. 얘네는 부채로 거의 한 3배 이상 4배 가까이 이렇게 쓰고 있죠. 자기 자본의 4배까지 부채를 쓰고 있어요. 삼성은 부채의 2.7배를 자기 자본으로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본 구조가 이렇게 완전 반대인 거예요. 나라에 따라서도. 뭐 다른 회사들 볼까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 볼까요? 마이크로소프트 보면은 파이낸셜스의 밸런시트를 보면은 여기도 역시 부채가 183, 자기 자본은 118. 역시 부채가 더 많은 걸 볼 수가 있죠. 미국 회사들은 부채를 자기 자본보다 많이 쓰는 그런 경향들. 특히 실리콘밸리 회사들이 많이 그래요. 여기 아마존 있으니까 아마존 한번 봅시다. 아마존 들어가 보면은 파이낸셜스의 밸런시트 들어가면은 여기도 아마존도 역시 부채가 227, 자기 자본은 93. 부채가 훨씬 더 많은 걸 알 수 있죠. 2배 이상 많죠. 여기 회사도 있어요. 구글도 한번 볼까요? 구글도 보면은 밸런시트를 보면 구글은 어떻게 보면 삼성이랑 비슷하네요. 부채는 97, 자기 자본은 220이니까 구글하고 삼성이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자본 구조예요. 자기 자본이 부채보다 이렇게 2배 이상 많은.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는 달랐죠. 그 정반대였어요. 그럼 중국 회사들 한번 볼까요? 텐센트 한번 볼까요? 텐센트 홀딩스겠죠. 홍콩 이거겠죠. 텐센트 홀딩스 보면 파이낸셜스 들어보면은 아이고 밸런시스를 보면 부채는 555, 자기 자본은 778. 그러니까 약간 부채와 자기 자본은 거의 1대1. 1대1보다는 자기 자본이 좀 더 많은 그런 경우네요. 약간 보수적인 그런 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회사들보다는 확실히 부채를 적게 쓰는 거죠. 얘네는 자기 자본이 부채보다 더 크니까요. 하지만 삼성만큼은 아니었고 또 다른 알리바바 볼까요? 알리바바 뉴욕 보면 알리바바의 파이낸셜스를 보면 밸런시트를 보면 알리바바는 역시 알리바바도 중국 그 부채보다 자기 자본이 더 큰 걸 알 수가 있네요. 확실히 중국 회사들은 미국 회사들에 비해서 부채보다는 부채 비율을 좀 낮게 가져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뭐 보지? 바이두? 바이두 홍콩 이거 보면 되겠죠? 파이낸셜스를 보면 밸런시트를 보면 네, 바이두도 역시 부채는 143, 자기 자본은 188. 역시 자기 자본이 더 높네요. 중국 회사들은 대체로 이렇게 자기 자본이 부채보다 살짝 더 높은 이런 경우들이 많네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랑 좀 비슷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아마 100% 진짜 딱 반반일 거예요. 평균적으로 보면. 아까 삼성은 아니었지만 삼성은 자기 자본이 압도적으로 더 많은 회사였지만 우리나라 다른 회사들 보면 뭐 네이버 같은 회사 볼까요? 네이버를 한번 보면 밸런시 보면 부채와 자기 자본이 거의 1대1이죠. 875 여기는 825니까 부채가 살짝 더 많네요. 아마 우리나라 평균이 이 정도 될 거예요. 거의 반반 정도로 쓰는 카카오 같은 회사 한번 볼까요? 카카오는 자기 자본이 훨씬 더 많네요. 부채가 452, 자기 자본 742니까 자기 자본이 훨씬 많고 어쨌든 미국 회사들 특히 뭐 아까 봤던 아마존이나 아니면은 뭐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애플 이런 회사들은 부채를 적극적으로 쓰는 걸 알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아는 회사 중에 부채를 심각하게 많이 쓰는 회사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스타벅스 같은 스타벅스 코퍼레이션 볼까요? 이 회사 작은 회사 아니에요. 굉장히 큰 회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이낸셜스를 보면 밸런시트를 보면 스타벅스는 지금 자기 자본이 마이너스예요. 여기 보면 플러스가 아니죠. 좀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77이에요. 그러니까 총 자산이 29인데 총 부채가 37. 부채가 총 자산을 넘어서는. 그래서 자기 자본이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그런 회사인 겁니다. 심각할 정도로 부채를 많이 쓰고 있는 거죠. 맥도날드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맥도날드 콜포레이션 보면은 맥도날드도 파이낸셜스를 보면 밸런시트를 보면 여기도 자기 자본이 마이너스죠. 부채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총 자산을 넘어설 정도로 부채를 많이 쓰는. 우리나라 같으면 이렇게 이런 걸 자본 잠식이라고 부르는데 자기 자본이 마이너스까지 내려가는 거 이런 자본 잠식 상태가 되면은 우리나라 회사 같으면은 아마 그 금감위에서 아마 그 금감원에서 주의를 줄 겁니다. 자본 구조 이렇게 유지하지 못하도록. 근데 미국은 우리보단 좀 더 규제를 덜 받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하네요. 어쨌든 최근에 미국의 추세는 부채를 굉장히 늘려나가는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국과 중국을 비교할 때 기업들의 자본 구조를 비교해보는 그런 걸 가지고도 역시 보고서를 하나 아주 괜찮은 내용의 보고서를 쓸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자본 구조에 대해서 살펴봤고 뭐 그 뒤에 내용들은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오늘 수업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